저 사람. 아까 우리 테이블 치우던 치킨집 아저씨 맞지? 근데 왜 뉴스 화면에 얼굴이 똑같이 나와? 저 밑에 이름 뭐라고 적혀 있냐? 전국 300호점 보유. 치킨 창업주 박성호 대표? 순간 술기운 올라. 얼굴 벌개졌던 동창들의 표정이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치킨이나 튀기는 인생이라며 저를 비웃던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춰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저를 하대하던 놈들은 입을 다물 줄 몰라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기름 냄새 밴 낡은 점퍼를 입고 서 있는 저와 대형 스크린 속에서 양복 입고 인터뷰하는 박성호 대표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한 장면 앞에서 모두가 말 그대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 못하며 멍하니 굳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냐? 누군가가 삼켜지지 않는 침을 억지로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40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치킨집 아저씨였던 제가 어떻게 이들의 대표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이 64 이제 남들은 은퇴해서 편히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퇴는 거창한 단어일 뿐입니다. 그냥 오늘도 기름 냄새 맡고 내일도 튀김기 불 앞에 서는 삶이 익숙해진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죠. 아침 8시 30분 남들은 퇴직하고 등산 다니고 교회 가고 탁구 치러 간다지만 저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름 냄새가 쩔어 있는 좁은 공간 스텐 냄비에서 지잉하고 올라오는 튀김기 예열소리 벽에 붙은 오래된 달력 옆엔 아내가 써놓은 메모가 삐뚤빼뚤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15kg 주문,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결제일. 저는 그걸 맨날 보면서도 꼭 새로 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득 아내가 오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배달기사님 바뀐대요. 지난번 그 젊은 애는 취직했다고 나갔대.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허허 웃습니다. 요즘은 다들 치킨집에서 잠깐 일하다가 좋은 데로 가는구만. 우린 뭐 평생 여기 붙어 있는 거고. 아내는 칼로 닭을 능숙하게 자르며 말합니다. 여보가 붙어 있다고 했지. 난 붙어 있다 말한 적 없어. 이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집니다. 결혼 35년 차지만 이런 농담 한마디에 마음이 좀 풀립니다. 가게는 오래됐습니다. 간판은 햇빛에 발해 색이 조금씩 벗겨지고 문 손잡이는 배달기사들과 손님들 손때에 반질반질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이 가게가 싫지가 않습니다. 기름 냄새 난다고 다들 싫어하지만 제게는 살아온 시간의 냄새 같은 겁니다. 아침 10시 가게 문을 열고 전단지를 접어놓는데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합니다. 성호 씨, 오늘도 문 빨리 열었네. 그런데 요즘 장사는 좀 돼요? 뭐 단골들은 아직 살아있죠.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면 아주머니는 킥 웃으며 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그 단골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건너편에 새로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 때문입니다. LED 간판 번쩍번쩍, 사진은 또 얼마나 맛있게 찍어놨는지. 배달 플랫폼은 그 집 광고만 협찬해주고 저희 같은 동네 치킨집은 그냥 묻지마 경쟁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닭을 손질하고 마늘을 다지고 양념장을 내 방식대로 맞추며 묵묵히 버팁니다. 왜냐고요?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치킨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제가 인생을 걸었던 첫 번째 사업이자 지금도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옛날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치킨 반죽을 하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 녀석 말대로 이제는 좀 천천히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늙긴 늙었나 요즘 자꾸 시큰거리는 무릎을 보니 아들은 항상 말합니다. 아버지, 제발 좀 쉬세요. 본사 회장인데 왜 굳이 매일 기름 냄새 맡고 계세요? 저는 혼자 피식 웃죠. 회장이라지만 아직도 나는 스스로를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아들과 말하다 보면 묘하게 마음이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요즘 경영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스타일은 이제 유행이 아니에요. 말투는 항상 예의 있지만 어딘가 아버지 생각은 구식이라는 느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도 이 치킨으로 너 대학 보내고 신혼집 보태준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 관계 서로 사랑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시니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우리 사이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딸아이입니다. 아빠, 요즘 허리 어때? 엄마는 잘 챙겨 드셔? 딸은 늘 이렇게 챙겨줍니다. 하지만 딸이 멀리 분당으로 시집가 버린 후 예전처럼 웃으며 놀러 오는 일도 줄었습니다. 딸의 집에 갈 때마다 사위가 바빠서인지 살짝 불편한 눈치도 보이고 저도 모르게 딸이 멀리 시집가면 아버지는 혼자 남는다는 어느 시니어의 말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는 버팁니다. 이 치킨집이 있으니까요. 우리 둘의 인생, 우리 둘의 시간, 우리 둘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기도 한 우리의 일상에 뜻밖의 균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전화 한 통 낯설고도 익숙한 그 이름야, 성우냐? 나 정우다. 입안 반장하던 김정우. 40년 만에 동창회 초대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인생의 평온한 물결을 그대로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동창회가 과거의 상처와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인생의 큰 전환점까지 모두 끄집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전화벨은 유난히도 오래 울렸습니다. 요즘엔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 저는 웬만한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벨소리가 계속 귓가에 꽂혀 닭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듯한 그러면서도 묘하게 목소리 기름기가 빠진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혹시 박성우 아니냐?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특유의 말투, 사람 부를 때 약간 비웃는 듯한 저 억양 누구신데요?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나야. 입안 반장 김정우. 야, 내가 날 몰라. 김정우, 그 이름은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부잣집 도련님답게 하늘색 스타디움 재킷에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능청맞게 친구들 불러대던 그 목소리.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는 많았지만 가난한 저에게만큼은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없던 사람. 아, 정우냐? 오랜만이다.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번 주 토요일 우리 40주년 동창회 한다. 전체 반 다 모이는 큰 자리야. 졸업 이후로 처음이니까 성우 너도 무조건 와라. 무조건. 그 말투 그때와 변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명령처럼 들리는 그 기세.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 나는 좀 가게도 바쁘고. 그러자 정우가 바로 튀어나오는 말투로 받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뭐 얼마나 바쁜데? 어차피 치킨집은 주말이 장사라며. 근데 뭐 어때? 잠깐 얼굴 비추고 가면 되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차피 치킨집은 주말이 장사라며. 그 말 안에 뭔가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제 눈치를 힐끗 보았습니다. 누군데 그래요? 아내가 입모양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가린 채 속삭였습니다. 정우, 반장, 아내는 금방 알아챘다는 듯 작게야, 그 부잣집 아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우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야, 애들 다 궁금해한다. 너 뭐 하면서 사는지 잘 나가는 놈들도 많고, 망한 놈들도 많고, 우리 나이가 딱 그런 나이잖냐? 그 말이 괜히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너 뭐 하면서 사는지, 그 말 속엔 너 얼마나 성공했냐? 너 어디까지 갔냐? 그런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점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치킨집만 한다고. 또 무시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으론 70%쯤은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40년 만에 나 성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건 정말 속 깊은 곳에서만 살짝 올라온 감정이었고 입 밖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날짜나 좀 보내라 가볼게. 정우는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야, 끝났다. 드레스 코드도 있고 우리가 스폰 받은 것도 있어. 장소 얘기랑 지도 링크 보내줄게. 전화를 끊자. 아내가 두 팔을 쓱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우 씨? 응, 40년 만에? 응,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그 양반이 먼저 연락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스타일 아니었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찝찝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정우는 먼저 배려해서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자기를 챙겨줘야 편한 사람. 그런데 왜 정우가 다시 연락 온 것이 단지 동창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독특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동창회 스폰서 확정, 빅 서프라이즈. 그 아래엔 커다란 닭다리 모양 이모티콘, 그리고 전체 단톡방의 제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안 40주년 홈커밍데이 스폰 치킨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회사? 내 브랜드 이름? 하지만 정확한 회사 로고는 아니고 이상하게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디자인. 예전 내가 만든 초기에 쓰던 로고와 닮았는데 지금 쓰는 공식 로고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내에게 보여주자. 아내 역시 단번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회사 옛날 로고랑 똑같잖아요. 근데 당신이 스폰한 적 있나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가 어떤 의도로 내 브랜드를 스폰서로 끌어다 쓴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동창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40년 전 묻어두었던 어떤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정우가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저는 그날 밤에는 절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그 동창회 그냥 반가워서 연락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기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40년 만에 동창회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40년 전 그날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동창의 날짜가 가까워오자 자꾸만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웃음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서러웠었지. 저 역시 그랬습니다. 1980년대 후반. 우리 반에서 가난한 학생을 꼽으라면 대부분 제 이름을 말했을 겁니다. 도시락 반찬은 멸치볶음 한 숟갈, 김치 한 줄이면 끝. 가끔 친구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삼겹살 구운 것, 전, 계란말이. 저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도시락을 뒤로 가리고 조용히 한 숟갈씩 먹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우는 일부러 들릴 듯 말 듯 말했습니다. 야, 성우야, 너는 왜 매일 김치만 싸우냐? 집에서 맨날 김치만 먹냐? 친구들이 킥킥대면 정우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때는 그냥 얄밉기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도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손질을 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죠. 겨울이면 찬바람이 살을 내는데 어머니 손은 진물이 나도록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도 어머니는 늘 밝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는 꼭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가난이 안 물려간다. 하지만 저는 수능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일할게. 어머니는 말없이 뒤돌아서서는 부엌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어머니 우는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다시는 울리지 말자. 그때 처음 들어간 곳이 치킨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 치킨집 아르바이트가 어떤지 아십니까? 기름은 금방 튀고 손은 항상 화상 자국 투성이 기름때 낀 닭 손질대로 닭을 다듬고 저녁 피크 시간만 되면 튀김기 앞에서 땀이 비오듯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치킨을 받아들고 오늘도 맛있네요 하고 나가면 내가 하루 종일 버틴 이유가 순식간에 정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을 때 문이 열리며 동창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우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 앞치마와 손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야, 성우야, 너 여기서 일하냐?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기름 냄새 확 나네. 너 그러다 손에 기름 배는 거 아니냐? 정우는 그 말에 크게 웃더니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야, 너 진짜 치킨이나 튀기고 사냐? 공부 잘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냐? 그 말이 기름보다 뜨거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네 하고 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는 제가 너무도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손가락이 왜 이래, 괜찮나? 고생 많다.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울음이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치킨집에서 제가 얼마나 미친 듯이 노력했는지 누가 알아줬을까요? 닭 손질법, 반죽 숙성 온도, 양념장 비율, 튀김기 온도 조절 전부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가며 새벽에 혼자 실험했고 폐점 후엔 남은 닭으로 새로운 양념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치킨이면 어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을 만들면 나도 언젠가 인정받겠지.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 제 안에도 제가 어디까지 갈지 전혀 알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치킨집에서 다친 손으로 닭을 손질하던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정우의 아버지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날 저를 유심히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걸 저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과거가 40년 뒤 동창회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올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당일 저는 오래된 셔츠를 다리고 아내가 다림질해준 재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너무 촌스럽나? 제가 묻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멋을 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요. 당신 모습 그대로가 더 멋있어.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옆에서 30년 넘게 기름 냄새, 고된 장사 모두 버티며 함께 걸어온 사람. 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중심 호텔 2층 연회장이었습니다. 자동문을 지나자 향수 냄새, 소주 냄새,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야. 성우 왔다. 어이 치킨 사장. 여기저기서 들리는 목소리들 반가움과 장난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억양은 학생 때와 똑같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드디어 왔냐? 늙어도 너는 그 얼굴 그대로네. 근데 너는 옷 좀 사라, 사람아. 요즘은 그런 셔츠 안 입는다. 그 말투, 그 특유의 웃는 척하며 깔보는 톤 주변에서 킥킥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 근데 성우야 요즘 뭐하냐? 치킨집은 아직도 해? 치킨집은 아직도 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시니어들은 단번에 압니다. 아직도 그 자리냐? 아직도 그 신분이냐? 라는 뜻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치킨집 좀 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치킨집. 요즘 잘만 하면 월 1,000은 번다며? 성우도 그 정도 벌지?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니야, 동네 치킨집은 월세랑 인건비 나오면 남는 게 별로 없대. 요즘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성우야, 혹시 너 그 배달 플랫폼 수수료 너무 비싸서 고생하는 그 치킨집 아니냐? 뉴스에서 봤다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몰라도 이 말은 너무 대놓고 본인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아끼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러자 정우가 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성우는 우리 반 성실의 아이콘 아니냐?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치킨 튀기고 있으면 그것도 재능이다. 재능 그 말에 연회장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사람들을 한 칼로 베어버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등 뒤에서 하는 말에는 예민합니다. 스피커 근처에서 두 명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는 게 들렸습니다. 야, 성우는 진짜 성공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치킨집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도 혼자 온 거 보니까 여유가 없나 봐. 맞아. 사모님은 안 오셨네. 성우는 성공 못했나? 보다 이 말이 제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물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왜 그렇게 물이 목에 걸리던지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디에 놓고 있는지 누구는 의사 왔다. 누구는 대기업 상무 왔다. 누구는 교수님 오셨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우 왔다. 치킨 사장? 치킨 사장? 나는 치킨 사장이 아니다. 전국 300호점 가진 창업주고 본사 회장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오히려 제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웃어넘기고만 있었습니다. 정우의 사회로 자기소개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반의 자랑.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박상훈. 박수 다음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님 이태식. 환호 그리고 제 차례 이번엔 성우. 자, 일어나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묻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치킨집에 그 말을 하자. 정우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와, 진짜 성실하다. 성실해야 너도 성공한 거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해야지. 근데 뭐 치킨집도 훌륭하지. 그리고 제 발등을 찍는 말. 근데 요즘 기름값 장난 아니잖냐? 힘들지? 연회장에서 조용한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 봐도 동네 치킨이네. 누군가 중얼대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동창회 스폰서 광고 한번 보고 갑시다. 이번 행사는 후원사 덕분에 호텔 대관부터 전체 식사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로고가 떴습니다. 치킨하지만 현재 로고가 아닌 제가 20대 때 처음 만들었던 OLD 로고, 초기 매장 시절 그 어려운 때 쓰던 로고,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 창업주 인터뷰 박성우 대표. 순간 저와 똑같이 생긴 50대 초반의 제가 수트를 입고 전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정우를 비롯한 동창들이 입을 벌린 채 저와 스크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성우 아니냐? 야, 이름도 똑같아. 300호점. 뭐야? 정우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손이 떨려 술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치킨 창업주 박성우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조명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진짜 지옥 같은 순간이었죠.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박수 속에서 저는 오히려 왠지 모를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들은 나를 치킨이나 튀기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 40년의 노력과 눈물을 이들은 단 5초 만에 뒤집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묘한 감정을 맛봤습니다. 그 감정은 분명 상처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이름이 떠오르던 그 순간 연회장은 온통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야, 진짜 성우 맞냐? 300호점이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규모 아니야?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와, 숨은 고수였네. 테이블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지금껏 나를 비웃던 친구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깔봄, 존경, 불편함, 복잡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은 정우였습니다. 평소처럼 사람들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뭔가 침을 잘못 삼켰는지 목을 움켜쥐며 헛기침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은 스크린 속 인터뷰하는 저를 보다가 다시 제 얼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우는 결국 자리에 못 앉고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나랑 잠깐만 나가자. 그 목소리엔 과거의 비웃는 억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연회장 복도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연회장의 밝음과는 다르게 조금 싸늘했습니다. 정우는 담배를 꺼내려다 손이 떨려 꺼내지 못하고 그냥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야, 성우야, 나 할 말이 있다.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치킨집 처음 차릴 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 거 기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쓴 기억이었죠. 기억하지.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대출 서준 사람 우리 아버지였어.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기가 쭉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시 기업은행 지점장이었잖아. 어느 날 집에 와서 그러더라. 학교 다닐 때부터 눈여겨본 아이가 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일하는 눈빛이 다르다. 아버지 대신 도와주는 셈치고 내가 보증 좀 서줬다. 나는 그게 너인 줄 몰랐어. 후에 대출 서류에서 이름 보고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은행 지점장 엄격하고 냉정하다고 소문났던 사람 고등학생 때도 그 사람은 항상 운동장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끼고 나타나 운동장을 한 바퀴 훑어보던 그 무섭던 아버지.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었다니. 정우는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나는 그때부터 너를 보면 이상하게 불편했어. 나는 아버지 덕에 풍족하게 살았는데 너는 없는 형편에서도 아무 말 없이 웃고 땀 뚝뚝 흘리면서 일하잖아. 그게 나한테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일부러 더 허세 부리고 너 비꼬고 잘난 척했던 것 같아. 정우의 말은 술김에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었던 꺼내기. 힘든 감정 같았습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왜 날 도왔지?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우가 조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였지? 근데 사실 남들 몰래 사람 돕는 거 되게 많았어. 특히 너 같은 애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분이었어. 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 정우야,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다. 성우 같은 애가 성공해야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거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오늘 너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그 말을 듣자 갑자기 40년 동안 제가 견뎌온 세월이 쏟아져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손을 떨며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성우야, 정말 미안했다. 너한테 비웃고 조롱한 거. 다 미안하다. 정우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20대 때의 거만하고 잘난 척하던 그 아이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건데 내 이름 있더라.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 대출 보증 관련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도와줌. 이 아이 반드시 성공할 것. 정우가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배워야 할 삶. 순간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숨을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40년 전 제게 단순한 대출 보증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첫 번째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4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내 모습 보면서 진짜 기뻐하셨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날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첫 가게가 망해 문 닫던 날 닭값이 올라 잠 못 이루던 날 손에 화상 입고도 웃으며 배달 나갔던 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치킨 반죽하며 울고 웃었던 모든 날들. 그 고된 시간 뒤에 사실은 그 시작점에 정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그 진실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잘 살았던 건가? 정우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 진짜 멋지게 살았다. 우리 중에 누가 40년 동안 치킨 한 길로 가서 전국 300호점까지 냈겠냐?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우야, 사실 내가 오늘 너 초대한 건 정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동창회 때문만은 아니었다. 제가 놀라 그를 보자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너랑도 관련 있고 우리 아버지랑도 관련 있는. 그 말은 마지막에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쫙 빠지더니 그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야.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정우가 제 앞에서 쓰러지던 순간 40년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 복도 끝 어둑한 조명이 깔린 호텔 복도에서 정우의 마지막 말이 꺼림칙하게 끝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 너한테 아직 못한 말이.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전에 정우의 입술색이 갑자기 파래졌습니다. 야, 성우야, 어지럽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더니 탁 무서운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야. 호텔 복도 전체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의 눈은 풀리고 숨은 짧고 빠르게 끊어졌습니다. 허걱허걱 성우야. 그는 손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제 옷깃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 손 한때는 나를 무시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 교실에서 항상 펜을 비싼 만년필로 바꾸며 과시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어 떨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정우야. 눈 떠. 정우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그때 다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몸에서 힘이 쑥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CPR. 그날 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본능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야, 누가 좀 도와줘. 119. 빨리. 복도에서 직원 한 명이 전화기를 급히 꺼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정우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정우의 가슴이 제 손에서 철푸덕 눌릴 때마다 제 가슴은 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 애매하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멀어졌던 그 시간들이 심폐소생술 한 번에 한 호흡씩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며 외쳤습니다. 야, 너 아직 나한테 말해야 할 거 있잖아. 그게 뭐냐고. 말하고 가라고.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소리쳐도 정우의 몸은 축 처져 있었고 눈은 반쯤 뜬 채로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적 같게도 몇 번째 압박이 지나자 정우가 컥 하고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곧이어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정우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들것에 실렸습니다. 들것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동안 정우는 희미하게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야, 고맙다. 나는 한참 동안 울고 말았다. 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았을 때 숨이 턱 멎은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창. 나를 비웃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러나 동시에 그의 아버지는 내 인생에 도움을 준 유일한 어른, 그것이
한순간에 엉켜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가 아마 심근경색 같아 근데 살렸어. 살아있어. 아내는 제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티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병원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가 CPR 했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 등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친구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덕분에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CPR을 했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정우, 아버지가 제 삶을 살렸고 40년 후 제가 그 아들의 목숨을 되갚아준 셈이었습니다. 인생의 빛과 은혜는 정말 기묘하게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정우가 남기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정우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정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성우야. 나 너한테 아직 못한 말이 그 말, 그 끊어진 말. 그 안에는 몹시 중요한 복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왜 동창회를 준비했고 왜 나에게 기어코 연락을 했는지 그 이유가 그 말 속에 있었습니다. 40년 돌고 돌아 결국 한자리에서 마주 앉다 정우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동한 뒤 아내와 저는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대기실은 자동 판매기 커피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정우 씨가 오늘 당신한테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우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꼭 좀 보라고 했습니다. 정우의 아들은 제가 예전에 잠시 본 기억이 있는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급히 병원에 도착해 저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우 아저씨가 쓰러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나요? 정우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동창회에 성우 꼭 부르라고 해라. 나 그 친구에게 빚도 있고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기억들이 천천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가 있습니다. 정우 아들은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뒤엔 정우 아버지의 필체로 써내려간 문구가 있었습니다. 성우에게 언젠가 이 아이에게 전해라. 정우 아들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에게 건네고 때가 되면 꼭 성우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기회가 부족한 아이에게 기회를 줘라. 성우는 언젠가 우리 아들보다 더 멀리 갈 것. 정우에게 배워야 할 삶이 있다. 저는 숨을 들이켰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그 사실을 40년 내내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도 질투와 존경이 뒤섞여 어떤 뿌리 깊은 감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저는 면회복을 입고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 옆에 다가가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성우야, 그 목소리는 평생 들었던 어떤 목소리보다 더 조용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서 다행이다. 정우야, 정우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평생 못한 말 있다. 그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안했다. 너를 깔보고 내가 가진 걸로 자랑하고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말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정우야, 옛날 일이다. 그러자 정우가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진짜 좋아했다. 내가 부러워한 게 너였어.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진짜 친구하자. 정우는 침대 위에서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이제라도 제대로.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40년 돌아서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정우는 비로소 진짜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동창의 단톡방에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날 성우가 정우 살렸다 다들 알지? 그리고 복도에서 제가 CPR을 하는 사진이 흐릿하게 찍혀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성우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사과할 게 많다. 넌 진짜 멋있는 놈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자.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동창들에게 진심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순간 정우도 그 단톡방을 보더니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성우야, 고맙다. 난 내가 자랑스럽다. 그 목소리는 어떤 술자리에서 들었던 허세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한번 크게 잃을 뻔했다가 다시 되찾은 사람이 내는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요. 다들 나이 먹고 뭔가 풀리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당신 정말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다. 40년 전 나를 비웃던 그 친구를 내가 살렸고 40년 전 나를 도와준 정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대신 갚았고 40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우리는 결국 한자리에서 서로에게 남은 상처를 조용히 봉합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인생은 돌아서도 결국 서로에게 가닿는다. 정우가 퇴원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새벽 치킨집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마치 시간을 잠깐 멈춰둔 듯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대학가 쪽으로 향하는 버스가 텅 빈 도로를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 아래엔 작은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장면 속에서 문득 4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치킨집에서 처음 알바를 시작했던 날, 기름통을 튀김기에 붓던 제 손, 첫 가게를 차리고 문을 열던 그 떨림, 손님이 아무도 없던 날, 밤 불 꺼진 가게에서 혼자 울던 날, 그리고 40년 만에 마주한 동창들, 무심코 던진 그들의 말, 상처, 서러움, 정우의 쓰러짐, 정우 아버지의 편지, 중환자실 앞에서의 울음. 그 모든 순간들이
뒤섞여 보리차 위로 아른거렸습니다. 성우야, 이게 인생이더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허약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성우야. 왜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다. 너 덕분이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우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왜 너를 그렇게 높이 봤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왔다. 정우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잖아. 결국 여기까지 그 말을 듣자 마음 어딘가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돌덩이가 조용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서랍을 열어 젊었던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난했던 학생 시절에 닭 손질하던 내 모습, 첫 매장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 그리고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정우의 아버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교복 입은 저와 여학생들을 바라보던 그 차갑지만 묵직한 눈빛 알고 보니 그 눈빛 속엔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말하지만 진짜 성공은 결국 이렇게 남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나를 도왔는지, 누가 나에게 마음을 줬는지, 누가 나를 사람으로 보아줬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돌려줬는지. 정우 아버지는 40년 전에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후 그 아들의 목숨을 붙잡았습니다. 돌고 돌아. 세상은 결국 사람과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더군요. 이제는 치킨집에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은 멀리 돌아가더라도 언젠가는 서로에게 가닿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그리워했던 사람도,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정리되지 않은 감정, 말하지 못한 말, 풀리지 않은 인연이 있다면 조금만 용기 내보셔도 좋습니다. 돌아가더라도 그 끝엔 조용한 화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면 4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